뭐 질문이 없으시면 코멘트도 좋으시고. 네, 네, 네. 새들한테 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듣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 그런 게 있나요? 새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있기는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풍력 발전 입지 조성할 때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서는 그걸 피하도록 하자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드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 타워 높이만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반경이 한 뭐 짧은 건 40m, 그다음에 70m인데 이게 힘이 도니까 새들이 날아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선정에 신중히 기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또 혹시 더 하실 의견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또 같이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안건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기 질문자가 있으시네요. 네, 경희대학교 이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저희 녹색당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따금씩 뭐 정책을 펼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뭐 과학에 대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 경영이고 그런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도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이신 이제 녹색당 대표님께서 이제 대기업들이 보통 실행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곧바로 대답을. 네. 네, 아직은 한국은 그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도 직접 에너지 산업에 뛰어든 경우는 좀 적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발전 사업 중에 일부인 이 가스 발전 쪽에만 뛰어들고 있고요. 근데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석탄 발전과 그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다른 사업들이 뛰어들 만한 그 가격 경쟁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뛰어들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그 삼성이나 STX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풍력 발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뛰어들었다가 정부 정책 자체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우대는 아닐지라도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제도를 안 바꿔주는 바람에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남부 해안 지역에 대규모 풍력 발전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적인 게 다 무산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안타깝죠. 저는 뭐 에너지 협동조합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기업들도 그 재생에너지에 많이 뛰어들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엔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너무 왜소하다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 중심으로만 짜여졌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점에 대해서 저희 계속 비판하고 있긴 한데 잘 바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좀 네, 저 넘길까요? 얘기하고 넘겨드릴게요. 네네네. 네, 저도 에너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3년 전에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공과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썼는데도 왜 자꾸 가격이 오르는지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떼게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도 있네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근데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나무를 떼고 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다가 뭐 태양광 이런 설치는 좀 제가 하기에는 굉장히 시설비 같은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좀 되게 좋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에 가입하면은 제가 직접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한국의 협동조합은 제도상 발전 사업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략망을 통해서 누구한테 공급하는 거는 다 한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가 한전에다 전기를 공급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전기 사서 쓰는 건 한전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전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는 대부분이 원자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매칭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독일식으로 간다면 그 회사가 자신이 공급하는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공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개런티를 하면 내가 그 돈을 주고 쓰면 그걸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몇몇 가구가 모여서 돈을 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올린 다음에 직접 한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가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현재 조건에는 좀 안 될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 어린 아이가 들어도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후원을 아끼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만 질문을 하셔서 네, 정부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싸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요. 저희는 비판은 이게 진짜 싼 거냐? 예를 들면 온실가스 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다 반영한 거냐? 원자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들 다 반영한 거냐? 아시겠지만 원자력을 통해서 사용 후 해역연료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거든요. 그건 인간의 시대를 넘어서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최소 10만 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로부터 1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반대로 10만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거를 안전하게 인간 세계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고민하며 연구합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야지 10만 년 후에도 사람들이 이게 위험물질이란 거를 알 수 있을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진지한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관을 하는 비용들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근데 그걸 반영을 안 시키는 거죠. 경제학적인 계산에서 그걸 반영 안 시키니까 재생에너지보다 항상 싸게 나오고, 그러니 이걸 해야 돼.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뒷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핵마피아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해야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히고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그 자연환경 아이들에게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자연환경 구민시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황은주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한살림에서 한 연 130몇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한전에다가 그 전기를 팔고, 그리고 이제 한전이 공급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전기를 한전에서는 어떤 가치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사주시는지, 또 일반 이런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급받는 전기와 또 이렇게 단거리 송전 내가 만든 그런 전기를 공급할 때 그 차이가 좀 궁금해서요. 그 관계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부터는 우리 최본문장님 대처해 주시면.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는
지금 계산상의 다른 에너지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치고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장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전에 2012년까지 있었던 우리 그 방식인데 FIT라고 해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겁니다. 현재 팔리고 있는 그 전기 가격과 실제로 이것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가격 사이의 갭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해도 빚지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일종의 그 대기업들한테 너희들이 그 생산하는 발전량의 일정 %를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돼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채우는 방식이 스스로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사다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일반 사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낮은 전기 가격으로 팔고 이 나머지 부분을 그런 대기업들한테, 그러니까 한전 같은 데에 그거를 팔아서 그 인증서 가격 내기라고 표현합니다만 인증서 가격을 팔아가지고 이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 저는 그 계약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시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더 낮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이 태양광에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낮춰가지고 투매해가지고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에너지 협동조합 같이 좀 작은 데는 그거를 힘이 없으니까 미치고 팔면 정말 나중에는 이 배당을 줄 수 없는 정도까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 협동조합자 애들한테는 이 발전 차익 제도를 다시 적용하는 제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진짜 그 최혁진 본부장님한테 하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 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호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최혁진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협조직에서 일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회원으로 시작해서 이사로 이제 운영위원으로 생협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애기나 보지 또는 경제활동을 해야지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하는 가족들의 핍박을 많이 받는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그 남편들이 함께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좀 힌트가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저는 평소에도 생협조직 또는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특히 생협이죠. 생협조직에서 너무 여성들을 보수 없이 자원봉사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나 지금 뭐 생협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에 많은 여성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의해서 생협이 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과거에는 어쨌든 내 아이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됐지만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의 아이들 다 컸습니다. 이제 대학 가고 본인들은 나이 들어가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남편도 직장에서 퇴직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박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런 시도들이 조금 생겨나고는 있지만 두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 또 충분히 큰 기업을 만들어 본 경륜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새로운 형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생협들이 제공해야 된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많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들을 만들게 하고 그 만들 수 있는 훈련과 기회와 또 그 안에서 고용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촉발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생협 중에 생활클럽 생협 같은 경우는 생활클럽이 이제 수십만 회원이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 40만 세대 정도가 참여하는 건 대단한 큰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구매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서 워커스 콜렉티브라든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예를 들면 뭐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보육 서비스를 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제는 그분들의 어떤 희생과 봉사 또는 발런티어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노동에 대한 욕구를 있는 분들이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어서 공산품 취급들을 못하게 돼 있었지만 공산품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저는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친환경적인 다양한 공산품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업들을 창출해내고 거기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도 늘리고 제품도 늘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은 외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뭐 아이쿱이 구례에다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 거기 한 400명 정도 고용이 창출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청년 부부들, 귀농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뭐 여성 조합원들 중에도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가면 거기에서 새로운 삼터에서 일터도 얻게 되고 뭐 그런 도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마이크가 지금 이쪽에도 가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요. 여기 먼저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푸드 청년 네트워크에서 지금 먹거리에 관련된 운동을 하고 있는 전지인이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어떠한 미팅이나 이런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생협 거의 상품을 사서 먹어요. 저 주변에도 조합원들이 많고.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항상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미팅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런 먹거리에 대한 거, 그리고 농업에 대한 거, 따지면 더 넣어서 진짜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걸 다 엮여서 어떤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중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협이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먹거리 시스템에 관해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조합원들을 가입해서 거기서 좋은 농수산물을 먹고 가공식품을 먹는 거를 선택하는 것 그 외에 뭐 다른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런 뭐 생협에서도 어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에는 안전한 먹거리 산지 직거래 하는 사업을 메인으로 해오다가 최근에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초보적인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뭐 대학생협들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역량이 상당히 탁월하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 이화여대 생협 유명하죠, 그죠? 이화여대 생협 만들어질 때 제가 그때 조합원 교육하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만 한 300명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같은 청년으로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 생각이 여기 오니까 나는데, 그 대학생협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대학생협들 같은 경우에 한 지금 160개 대학인데 이 대학생협들이 연합해서 유통사업단을 밖에 만들어 가지고 졸업생들이 나가서 도서유통회사, 그다음에 공정여행회사, 그래서 학생들이 외국 유학 갈 때 자기들이 직접 정보를 다 취합해서 안전한 유학 코스들, 언어 연수 코스들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제3국의 청년들과 네트워크해서 공정무역 시스템들을 또 회사로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에 베트남의 청년들이 뭐 캄보디아 청년들이 안전하게 생산한 제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라든가 굉장히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아까 이제 에너지 얘기하실 때도 여러 가지 제도 환경들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시민들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개선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협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상상하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 이제 메인 비즈니스지만 그 네트워크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들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생협 안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죠. 그동안에는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거였는데 공정무역하는 것이 이게 환경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빅이슈죠.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농업 공동체에 생산한 안전한 그 제3세계 물품들을 우리가 공정무역하는 게 많은 유통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그 국가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맞는 거냐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 지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도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제안하고 본인들이 들어가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최근에 뭐 한살림이나 아이컵이나 두레생협이나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진출하고 있고 또 민우회에서 만든 행복세상인가요? 행복생협에서도 새로운 여러 가지 청년들과의 도전 기회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단순 이용자로서의 조합원이 아니라 생협이 해야 될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가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방금 대답해 주셨던 것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조합이나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제가 파악한 그런 장점이 건강한 먹거리를 단순한 유통구조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라는 게 약간 생각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기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본의 사례 같은 거는 보니까 그런 농산물만 해서 공급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게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저농약이다라는 식으로 공급을 하는 게 더 소비자를 그러니까 그런 걸 사용하는 소비자를 늘리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대를 아예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접근성을 좋게 해서 조합을 늘린다 이런 발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방면에서 보면은 그거 저농약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 아니냐 그런 걸로 늘린 것은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제게는 참 복잡해 보이는 문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이건 약간 개인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한살림이나 아이크림을 좀 많이 이용해 보고 싶은데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부모님하고 아직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엌의 주도권이 전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음식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로마트에 저렇게 깨끗하고 뭐 좋은 농산물들 많이 쌓이는데 그게 왜 건강하지 않다는 건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그것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거나 해결하신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제 개인 생각이죠.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다양하게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생협은 초창기에 많은 선배님들이 굉장히 강한 환경운동가들이고 농민운동가들이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100%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거에 대한 신념들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걸 존중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 정도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또 이런 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탈리아 생협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2중 3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제 100% 유기농 제품들도 있지만 뭐 빈곤층이나 아니면 저소득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식품 첨가물 완전 표시제 이런 운동들을 생협들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거를 이탈리아나 스페인 생협들은 최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취급하는 모든 식품군에 대해서는 모든 첨가물들 전체를 다 100% 드러내고 가능하면 위해한 첨가물들은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서 오히려 미국 가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생협들이 있어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발론티어십을 해야지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2시간 동안 봉사해야 되고 주말마다 조합원들이 막 봉사해요. 반면에 이제 또 이렇게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하는 거는 보다 대중적인 참여죠. 뭐가 맞는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궁금해서 이탈리아에서 물어봤더니 이탈리아 생협의 관계자는 자기들도 그 고민하다가 코카콜라를 취급했는데 코카콜라를 취급하자 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궁금해하고 근데
지역 안에 대체 음료들을 개발해서 놓대요. 코카콜라 점유율이 70%에서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10%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은 본인들이 농민들하고 개발한 대체 음료가 한 50% 이상 점유율을 가지게 된 거죠. 한 20년 걸렸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린 코카콜라 취급하지 말자라고 결의하고 가는 생협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어머님 같은 분들도 출입할 수 있는 점포에서 시작하자라고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서로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에 하신 질문에서는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쁘다라고 가치 인식이 돼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도 결국은 관행농을 하던 분들이 회심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넓어지려면 아예 관행농 하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농약치고 농사했던 사람들이 다 농촌을 떠나서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에 저변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가끔은 몸에 나쁜 것도 먹어야 면역력도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지만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거, 또는 그 제일 설득하기 힘든 게 예전에 남편들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특히 경상도 출신 남자들이 이게 많습니다. 저희 원장님 경상도 부산 출신이신데 먹는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건강한 놈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씩씩해 보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의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분들이 가장 또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가서 농민들을 만나고 농민들이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내가 유기농 전환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름대로 농약을 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확 바뀌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도 그런 문화적 충격의 기회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경계하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생협과 일본 생협의 큰 차이를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마구치 이사장이 있는 생협에 갔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회가 있었어요. 근데 딸기 생산자, 여성 생산자가 자기 딸을 데리고 참여해서 자기가 1년 동안 유기농으로 전환했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딸기가 반 정도가 병이 들어서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도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농약을 절대 치지 않고 생산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엔 너무 가슴이 아팠는지 자기가 소중히 키운 딸기 절반이 날아갔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더니 여성 소비자 한 분이 발언하겠다라고 손을 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카데스,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뭔 얘기냐 다들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의 삶이 힘들어질 것 같으면 농약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농약을 치더라도 우리는 먹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100여 명 소비자가 전부 다 와 박수를 치고 농약 쳐도 먹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쳤다 안 쳤다보다 더 소중한 건 당신이 그 자리에서 농민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당신이 치더라도 우리 죽일 만큼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에코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지켜야 될 소중할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밖에 있는 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그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네. 아니 저는 최혁진 선생님한테 좀 부탁이라 그럴까요? 공적인 부탁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리더십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첨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청년 협의라 그래서 어떤 센터나 이런 사회적 기업 뭐 포럼에서 기획하는 거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청년들을 이런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거나 그런 거는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아까 이제 아이코비나 뭐 다른 생협에서 조직적으로 경륜 있는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좀 노출돼서 조직화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그 전업주부로서 그렇게 집에서 핍박받으면서도 너 돈 없이도 그렇게 일하면서 여태 해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직화해서
작게 목소리는 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미 아유 너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아무 소리 없이 자원봉사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뭘 그러냐 이런 식의 인식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조직해서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하거나 얘기를 못하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네가 협동조합을 제대로 해라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라 그런 교육을 많이 만들어 주듯이 앞으로 100세 세대니까는 그런 중간층 진짜 은퇴를 두거나 이런 거에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줘야지만이 에코는 연결이다인 것처럼 이 사회가 밑바닥이 변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일 고민하던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전에 한번 제가 이제 어느 생협 단체에서 여성 임원들 대상 교육을 하는데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요구한 거는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관점을 제 입으로 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뭐냐면 경영은 주로 이제 경영 파트에서 온 직원의 전무이사나 뭐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여성 임원들은 봉사와 희생 정신의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근데 이제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와서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이사들에 대한 경영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들을 많이 제공해야 되고 이분들의 경영 능력이 강화돼야 전무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경영을 책임 있게 하지 않겠냐. 저만 해도 이사들이 뭘 모르는 것 같으면 대충 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난 한 2년 동안 저를 더 이상은 안 부르시던데 근데 이제 그걸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협동조합이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 가장 반가웠던 게 의료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MBA 과정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지원해드렸는데 그거를 설득해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얘기했더니 MBA 경영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거부감을 가지시는 면도 있지만 협동조합에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 이런 MBA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염될 거다라는 거부감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수백억 대 수천억 대 매출을 가진 조직이 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잘 휴머니티에 기초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걸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들을 할 거고요. 일부 협동조합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감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사실은 저희는 뭐 저희 김재구 전 원장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셨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어쨌든 기존의 생협들은 정부 조직이 자꾸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크세요. 근데 청년 세대는 창업이나 이런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해드리면 열심히 즐겁게 하시는데 기존의 큰 협동조합은 간섭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쪽에서 아까 먼저 손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사회공헌 분야 쪽에 근무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재취업 준비생입니다. 두 분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최혁진 본부장님께는 아까 전에 얘기 주셨던 게 휴머니즘에 기초한 그런 소비자 접근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직접 대면해서 했던 그런 방식에서 점점 뭐 과학이 발전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멀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회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 주셨던 뭐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님 간에 뭐 말로 접근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접근하는 뭐 얼굴을 보고 뭐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글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풀어갈지가 정말 그 부분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대면하는 말이 아닌 그런 대면하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 사례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재갑 위원장님께도 그런 에너지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휴머니즘에 접근한 방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좀 하나만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참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최근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문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면서 융합되고 있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경향성이 나오는 건 과거의 회기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도, 사회학도, 또 정치학도, 경영학도 지금 섹터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넘나들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떨 때 가장 에너제틱하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최상의 이윤의 동기에 의해서만 훌륭한 에너지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오히려 이론적 근거가 없이 시도했던 일들이 이론적 뒷받침들을 받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 감귤 생산 농가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연대했던 사례인데 그 협동조합의 이사회를 했던 여성들이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웬 농민 생산자가 트럭으로 감귤을 팔면서 눈물을 흘리며 욕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분이 자기 부인이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농약을 안 치고 감귤 농사를 지었는데 감귤이라는 게 농약을 안 치면 먹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껍질에 때가 막 타고요. 정말 상품성이 없어지거든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말 농약도 안 치고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지나가던 여성 이사들이 보고 그 사연을 듣고 우리가 당신 것들을 취급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얼마를 주고 내가 최상으로 주겠다 이 사람 너무 기뻐서 더니 아니 최상으로 좀 남는 건 당신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섞어서 대신 20kg 박스는 요즘 일본의 핵가족에서 못 쓰니까 4kg 박스로 해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 한 7, 8년간 전량수매를 해준 거예요. 그래야 농민 살죠. 전량수매 안 해주면 죽습니다. 농민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산농가가 3가구로 늘어나서 이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뭘 결정했냐면 그것도 황당한 결정입니다. 자기들의 농장의 한가운데 있는 거의 1000평대의 땅을 여성들에게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얼마 부동산 자산을요. 여기다 우리 교류의 집을 짓자. 농민과 소비자의 교류의 집을. 자기들끼리 이제 몇 년간의 성과를 가지고 땅 문서를 들고 그 여성들을 찾아갔는데 그 대표자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 어디 갔냐 직원들이 말을 안 해줘요.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알아봤더니 전량수매를 팔 규모가 되는 조합이 아니었어요. 근데 농민들이 우리가 전량수매를 못하는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 슬퍼할까 봐 그걸 받아서 평일날 임원들이 다 나가서 좌판을 벌고 그걸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신뢰관계가 깊어졌고 이 농민들은 그 다음서부터 뭘 했냐면 그 조합이 달라 그래도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딴 데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NH 나오고. 그래서 이런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 결정 방식도 실제 사례입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기자가 1박 2일을 같이 보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은 많은 여기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기업의 조직 문화와 이해관계자의 틀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조직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동안에 축적된 힘들은 있지 않는가. 뭐 구체적인 사례는 뭐 저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따가 나중에라도 또 만나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에너지 협동조합은 역사가 짧아서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근데 듣다가 좀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저희가. 네. 근데 한 가지 사례는 저기 한국 사례는 은평에 그 바람과 태양의 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인데요. 그분들의 스토리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후쿠시마 효과였습니다. 터지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워낙 근데 은평이 지금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들이 많잖아요. 지역 활동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막걸리 먹다가 뭐 수다를 떨다가 뭐 하자라고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켓 그냥
일 없이 어떻게 보면 출근길에 피켓팅 하다가 그러다가 또 밀양을 보신 거예요. 밀양 상황에서 밀양 희망버스를 타고 가서 경험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은밀함 연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은평과 밀양에 함께하는 연대에서 은밀함입니다.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밀양 할매들을 초청해다가 이렇게 북콘서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하루 이틀 하면 이거 하지 이게 떨어질 것 같다 뭔가 이 동력이.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대안이 뭔가라는 것도 있고 뭔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 은평 차고지 저기 버스 차고지 위에다가 태양광 그 판넬 올리고 또 두 번째 올리고 이런 식의 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 같은 건 하나의 충격의 효과가 있었지만은 뭐 후쿠시마나 밀양 같은데 그 전에 지역 내에서 있었던 이 사회적 관계 튼튼한 관계가 또 그걸 만들어낸 거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사실 저희가 3시 30분에 끝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20분 정도 더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나만 더 받던지 하고요. 있습니까? 예, 있으면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휴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에서 공부 중인 박송희입니다. 저는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사례 중에서 벨기에에서 8년간 고객들의 전기 사용량이 48%나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조합의 목표가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에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고객들의 사용량이 더 줄어도 그 조합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면 이윤 창출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목적이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그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48%는 사실은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빵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쓸 텐데. 그리고 또 에너지 전체의 뭐랄까요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스스로도 좀 신기하고 분석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직도 질문이 있고 대답을 못 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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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협동조합이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목표로 하진 않게 돼서 그랬을 때 이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직업은 따로 있는 건가요?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렇지 다 따로 있고 고용은 23명이 돼 있긴 한데 4만 명은 그냥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네. 네. 다음 세션이 이제 또 시작해야 돼서 더 좋은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주원 대표님께서 이제 감동에서 동감 그리고 동감에서 행동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감동이랑 동감까지 하기는 되게 쉬운데 행동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 이제 와서 발제해 주신 세 분과 그리고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모두 이렇게 다 행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